SPR 방출. 11월 8일에 미국 중간 선거에 앞서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은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정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가 트럼프 귀환의 서막이 될 거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고르기도 합니다. 바이든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당선 당일에 가장 지지율이 높고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은 시간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들라고 하면 물가 상승입니다. 임대료와 식료품 가격 등 모든 필수 요소에 대한 가격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가가 곡물이든 건축 공급이든 선적 및 생산되는 모든 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지만 차가 본인의 발이나 다름없는 미국에서 물가 상승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휘발유 가격입니다. 개인 지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게 휘발유이기도 하지만 경제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가격 변동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과 함께 바이든의 지지도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중입니다. 현재 유가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략 비축류 SPR의 방출입니다. 중간 선거 일주일 전인 10월 말까지 방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10월 이후에도 추가 방출의 필요성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한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연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비상유를 방출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현재 유가를 이끄는 엄청난 요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진 두고 봐야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SPR 방출을 멈추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중동의 5만 전체 생산량 정도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국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물론 시일혁명 이후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동발 석유 파동을 대비해서 700밀리언 배럴 정도 보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미국은 작년에 하루 6.1밀리언 배럴의 석유를 수입했지만 그중 13%만 오펙 회원국을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2005년에 수입량의 절반이 오펙 회원국에서 들여온 거에 비하면 오펙의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엄청난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경찰국가로 언제든지 전시 상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은 필수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현재 브렌트 유가와 WCS 캐나다 유가가 미국 WTI 가격과 차이가 벌어진 것도 SPR 방출 때문입니다. SPR 방출로 인해 미국 공급량과 수출량이 늘어나다 보니 브렌트 유가보다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SPR이 미국 대형 정유소들이 선호하는 캐나다 원유와 비슷한 등급의 헤비 오일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캐나다 가격이 WTI 가격에 비해 디스카운트 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송유관 용량 부족 문제로 가격 차이가 벌어졌던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SPR 방출을 멈춘다면 WTI와 WCS 가격은 브렌트 가격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현재 SPR의 재고량은 1984년 이래 가장 적은 442밀리언 배럴 수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SPR 물량은 공화당 정부일 때 증가했고 민주당 정부일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SPR 보충 시기를 2023년 이후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번 SPR 보충 역시 바이든이 퇴임 때까지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커서 2024년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SPR 방출은 바이든의 치명적인 실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PR 방출이 없었다면 미국 상업 원유 재고는 현재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고 유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도시 봉쇄와 마찬가지로 SPR 방출 역시 언제가 종료될 거라는 것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오펙의 예비 용량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SPR 재고는 실질적인 기능보다 그 존재 의미로서 더욱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어떤 계기에 유가 급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유럽 소비자들은 치솟는 공공요금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에 굶주린 유럽 산업들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방 동맹국들 돕기 위해 더 많은 천연가스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아시아로 수출하던 용량까지 유럽으로 상당량 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액화하기 위해 최대 용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을 당장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유럽 역시 LNG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한적이라 반드시 미국의 수출 용량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 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소 2개의 미국 LNG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를 유치했고 2030년까지 미국의 수출 능력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 2025년은 되어야 용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유럽과 아시아는 전력과 정유 그리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가스에서 오일로 에너지 전환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는 천연가스보다는 수송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가스에서 석유로 전환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올 3분기에 하루 약 35만 배럴 정도라는데 내년 1분기까지 6개월 동안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소나 주요 산업에서 주연료를 천연가스에서 석유로 전환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정유산업은 와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유소도 두 가지 이유에서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필요하고 둘째는 공정에 필요한 히터와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데 두 부분 다 나프타와 LPG 그리고 연료로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최근 G7의 러시아산에 대한 가격 상한선 제한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12월 5일부터 해상과 특정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마당의 상한선 제한도 웃기지만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소비국인 인도, 중국 등의 나라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 또한 성명을 통해서 동참하는 나라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은 11월 1일 이전의 목표치인 80% 비축량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송유관까지 걸어 잠근 상황에서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을 자발적인 감축을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가능성. 전쟁 관련 언론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소식을 알기는 어렵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천천히 러시아 군을 밀어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가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는 형상이고 장기전이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산 에너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전쟁 전처럼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연가스 가격 변동만큼은 아니더라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거의 10%를 차지하다 보니 당연하지만 아직 석유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10만 배럴 감산 합의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펙은 현재 생산량 쿼터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고 10만 배럴은 전 세계 하루 생산량에 비해 미비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급락한다면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거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할 겁니다. 국가의 재정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오펙 국가들의 재정적 손익분기점은 사기업인 셰일 업체보다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의 2021년 재정 손익분기점을 약 배럴당 79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손익분기점은 국가 경제가 지출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배럴당 최저 가격으로 정의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국가의 예산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유가입니다. 다시 말해 브렌트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장기간 내려갈 경우 오펙에서는 감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음에도 오펙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75%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도 장기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지만 이란 역시 오펙의 회원국입니다. 그냥 더럽게 싼 석유 주식.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미국 주식 중에 그냥 싼 주식은 CPE입니다. CPE보다 시총이 작은 회사 중에 저평가로 보이는 주식이 AMPY와 REI입니다. 둘 다 시총이 300밀리언 달러대인데 CPE의 시총이 거의 7배나 큰 걸 감안해도 CPE가 비슷하게 저평가로 느껴져서 저는 CPE가 더 나아 보입니다. AMPY는 캘리포니아 앞바다 유출 사고를 잘 마무리했지만 사이즈에 비해 자산이 너무 산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REI는 자산은 좋지만 부채 상황이 특별히 CPE보다 낫지 않으면서 최근의 인수로 인해서 주가가 희석되고 CPE보다도 주저하는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둘 다 올해 최악이라는 CPE보다도 해증 상황이 별로입니다. 문제는 AMPY는 내년도 해증도 굉장히 별로로 보이고 REI는 장기 부채가 CPE처럼 턴 부채가 아니고 신용대출이라서 변동금리에 적용되다 보니 금리 인상 시기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CPE와 비슷한 피어 그룹을 살펴보면 같은 범위 안에 LPI, SM, EST, CDEV와 이글퍼드의 ROCC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 장기간 어느 정도 유가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CPE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라고 생각되고 ROCC가 그나마 가장 적정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가가 박한되는 높은 부채 비율과 그로 인해 주주 환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당장 오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에 SM을 많이 들고 있고 EST를 아주 조금 들고 있지만 CPE는 겨우 정찰병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CPE의 주주환원 시기는 부채 레버리지가 한 배 밑으로 내려가는 내년 1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LPI나 최근에 SME 목표 부채 레버리지가 되기 전에 주주환원을 발표한 걸로 봐서 CPE는 그보다 일찍 주주환원을 발표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대충 미국 소형 회사 중에 CPE를 가장 저평가로 본다면 캐나다 회사 중에 CPE보다 더 저평가로 보이는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회사의 장점은 전 세계 자본이 다 모이는 곳이 미국 주식 시장이고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패시브 펀드들의 도움을 받고자 OVV가 미국으로 회사를 옮긴 것을 봐도 투자 시장에서 캐나다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블룸버그 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캐나다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실적 대비 미국 회사들에 비해 훨씬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 회사들은 환율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캐나다 원유도 수출 산업이고 상대적으로 환율이 낮다는 것은 낮은 비용으로 더 큰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의 규제나 조세 제도가 미국보다 더 징벌적이었기 때문에 불리했으나 미국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캐나다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회사들은 매를 먼저 맞았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캐나다 주식 중에 초소형주를 제외하고 현재 CPE보다 저평가거나 비슷하게 보이는 주식은 YGR, VET, BNETT, OB, IPO 정도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저평가에는 이유가 있고 CPE를 포함해서 이들 주식이 빠르게 오를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VET만 CPE보다 시총이 1.5배 정도 크고 OB는 CPE 시총의 25%, 나머지 셋은 8% 정도로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OB는 AMPY나 REI보다는 2배 정도 큰 회사입니다. YGR는 부채가 많다고는 하지만 CPE 정도는 아니고 생산량이 매년 많이 증가하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목표 부채로 낮추면 주주환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YGR의 가장 큰 문제는 리퀴즈가 생산량의 45%일 정도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주력이 천연가스이고 현재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인 AECO가 송유관 정비 기간과 용량 부족으로 미국과 다르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가 마무리되어 용량이 늘어나고 겨울이 온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BNE는 CPE보다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데 다행이라면 CPE와 달리 2분기에 부채를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칭 상황이 CPE보다 괜찮습니다. 대주주이자 CEO인 조지 핑크가 이번 달에 은퇴하면서 회사는 M&A에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다든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월 배당주로 돌아가려면 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주가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유가 100달러에서 부채 갚는 속도를 보여주는 에릭 누텔의 자료를 보면 내년 3분기에는 순부채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높은 FCF를 바탕으로 부채를 빨리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GTE는 콜롬비아의 새로운 정권이 안티오일 성향이고 석유 수출에 10% 세금 부과나 로열티와 세금 크레딧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정권이 의회까지 장악한 건 아니라 법률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VET는 유럽 가스 가격이 러시아의 행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리스크가 크지만 유럽 가스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회사 자체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OBE는 올해 11월쯤이면 부채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서 주주환원 뉴스가 기대됩니다. IPO는 올해 말이면 순부채 제로가 되는 상황이고 성장형의 회사가 작은 것 빼고는 별다른 단점이 없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엄청난 토크를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9월 중에 회사에서 장기 가이던스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